데이비드 이글먼은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과학과 교수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뇌과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베일러 의대에서 신경과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 옥스퍼드 등 세계 유수 대학에서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그는 특히 시간 지각, 시냅스 가소성, 그리고 법신경과학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PBS 다큐멘터리 브레인의 진행자로도 유명합니다. 복잡한 뇌과학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탁월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평가받습니다. 무의식은 어떻게 나를 설계하는가? 언제 인코그니토는 이글먼의 대표작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뇌의 숨겨진 활동들을 탐구합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활동이 어떻게 우리의 행동, 판단, 감정을 좌우하는지 흥미진진하게 보여줍니다. 최신 신경과학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또한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뇌과학의 발견들이 법률, 교육, 사회정책에 미치는 함의까지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1세기 인간 이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신경과학 이론을 실제 생활 사례와 함께 풀어내어 일반 독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혁신적인 과학서입니다. 데이비드 이글먼은 인간의 뇌를 거대한 빙산에 비유하며 책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생각과 감정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하고 거대한 작업들은 모두 수면 아래, 즉 무의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글먼은 신경과학의 최신 연구 결과들을 통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적 자아가 실제로는 뇌 활동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걸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각 근육의 움직임을 일일이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습니다. 뇌 속의 복잡한 신경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몸의 균형을 잡습니다. 보폭을 조절하고 경로 위의 장애물을 피합니다. 마찬가지로 언어를 사용할 때도 문법 규칙을 의식적으로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뇌는 자동으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단어와 문장 구조를 선택해냅니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 이글먼은 우리 행동의 대부분이 의식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린다고 굳게 믿는 결정들조차 실제로는 무의식이 먼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은 그 이후에 그 결정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벤자민 리벳의 유명한 실험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은 자신이 원할 때 손을 움직이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그들이 손을 움직이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하기 약 350m초 전에 뇌에서는 이미 움직임을 준비하는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의 오랜 믿음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글먼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실제로는 뇌가 재구성한 버전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힙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불완전한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현실을 추론하고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맹점 실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눈의 망막에는 시신경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시각 수용체가 없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영역, 즉 맹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맹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뇌가 주변의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그 비어있는 부분을 자동으로 채워넣기 때문입니다. 이는 뇌가 단순히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뇌는 능동적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끊임없이 구성하는 주체입니다. 색깔 지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색깔은 물체 자체의 고유한 속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특정 파장의 빛을 해석한 결과물입니다. 같은 물체라도 조명 조건에 따라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의 파장은 계속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복잡한 계산을 통해 일관된 색깔로 인식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는 그 최종 결과물만을 의식할 뿐입니다. 이글먼은 분할뇌 환자들의 연구를 통해 우리의 통합된 자아라는 개념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줍니다. 분할뇌 환자들은 간질 치료를 위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을 절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연구한 결과 각 뇌 반구가 독립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때로는 서로 상반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 환자의 경우
왼손은 우뇌가 조절하고 오른손은 좌뇌가 조절합니다. 그의 왼손이 아내를 밀어내려 하는 동시에 오른손은 아내를 끌어안으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는 하나의 뇌 안에 서로 다른 의도와 욕구를 가진 여러 시스템이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상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내적 갈등은 존재하지만 뇌량을 통한 두 반구의 원활한 소통으로 우리는 통합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좌뇌의 해석기 기능입니다. 좌뇌는 일관된 이야기를 만들어내려는 매우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뇌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그럴듯한 이유를 즉석에서 지어냅니다. 실제로는 우뇌에 입력된 특정 정보 때문에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좌뇌는 그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완전히 다른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행동을 설명할 때도 실제 원인이 아닌 그럴듯하게 포장된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 글모는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무의식적 편향에 의해 판단과 행동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러한 편향들은 진화 과정에서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우리 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때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인종 편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암묵적 연관 검사, 즉 IAT를 통해 연구자들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인종 차별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무의식적으로는 특정 인종에 대한 부정적인 편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뇌 영상 연구에서는 다른 인종의 얼굴을 볼 때 편도체가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경계심을 담당하는 뇌 영역입니다. 이는 진화 과정에서 내 집단과 외 집단을 빠르게 구분하는 것이 생존에 중요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매력도에 따른 편향도 매우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법정에서 더 관대한 판결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선거에서는 더 많은 표를 얻는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매력적인 외모가 건강함과 좋은 유전자를 나타내는 신호로 진화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부분 무의식적 차원에서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확증 편향도 우리가 가진 중요한 무의식적 편향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존 믿음이나 가치관을 확인해주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에 반박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뇌가 인지적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데 드는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진화적 전략의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모는 감정이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미치는 은밀하지만 강력한 영향을 분석합니다. 전통적으로 감정과 이성은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대 신경과학은 감정이 합리적 판단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연구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는 전전두피질 손상으로 감정 능력을 잃은 환자들을 연구했습니다. 이 환자들은 논리적 사고 능력은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간단한 약속 시간을 정하는 것부터 중요한 인생의 선택까지 감정적 신호가 없으면 무한한 선택지 앞에서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감정이 단순히 이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필수적인 나침반임을 보여줍니다. 소마틱 마커 가설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고려할 때 몸에서는 미묘한 감정적 신호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의식적으로 인지되지 않지만 우리의 결정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투자를 고려할 때 느끼는 미묘한 불안감이나 좋은 기회를 만났을 때 느끼는 설렘 같은 신호들이 실제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뇌 역시 사회적 상황에 특화된 자동 반응 시스템들을 발달시켰습니다. 이 글모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어떻게 우리의 행동을 자동으로 조절하는지 설명합니다. 미러 뉴런 시스템이 대표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우리 뇌에서는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직접 하는 것처럼 같은 뉴런들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의 신경학적 기초가 됩니다. 누군가 컵을 짚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뇌의 운동 영역도 함께 활성화되어 그 동작을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이 물을 마시려는 것인지 아니면 컵을 치우려는 것인지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계층에 대한 자동 인식도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을 만난 지 단 몇 초 만에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를 무의식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미세하게 조절합니다. 목소리의 높낮이, 자세, 말하는 속도 등이 모두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영장류 시절부터 이어져 온 집단 내의 계층 인식 시스템의 잔재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집단 내에서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촉진하는 기능을 했을 것입니다. 이글먼은 뇌가 고정된 하드웨어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뇌는 경험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소성을 가진 시스템이라는 혁명적 발견을 소개합니다. 이는 우리의 성격, 능력, 심지어 도덕적 성향까지도 고정불변이 아니라 변화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런던 택시 기사들의 연구가 좋은 예입니다. 런던의 복잡하고 방대한 도로망을 모두 외우고 있는 택시 기사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인 해마의 후부 영역이 일반인보다 훨씬 크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운전 경력이 길수록 이 영역이 더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뇌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 따라 물리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음악가들의 뇌도 비슷한 변화를 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악기를 연주해온 사람들은 손가락 움직임을 조절하는 운동, 피질 영역이 일반인보다 크게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바이올리니스트의 경우 편을 누르는 왼손, 손가락에 해당하는 뇌 영역이 활을 쥐는 오른손에 해당하는 영역보다 훨씬 크게 발달해 있습니다. 언어학습도 뇌의 가소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언어 처리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단일 언어 사용자들보다 더 크고 신경세포의 밀도가 높습니다. 이글먼은 뇌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특정 기간 동안에만 뇌의 특정 기능이 제대로 발달할 수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각 시스템이 가장 잘 알려진 예입니다. 고양이 실험에서 생후 몇 주 동안 한쪽 눈을 가린 채로 키우면 그 눈에 해당하는 시각 피질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눈을 뜨게 해도 그 눈으로는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의 경우에도 선천성 백내장 등으로 어린 시절 시각 입력이 차단되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언어 발달에도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사춘기 이전에 언어에 노출되지 못한 아이들은 나중에 언어를 완벽하게 습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글먼은 중요한 시기가 지났다고 해서 변화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성인의 뇌도 여전히 가소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적절한 훈련과 경험을 통해 상당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글먼은 문화적 경험이 뇌의 구조와 기능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탐구합니다. 같은 인간이라도 어떤 문화에서 자라왔는지에 따라 뇌의 활성화 패턴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을 제시합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의 시각적 주의 패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동양인들은 그림이나 사진을 볼 때 전체적인 맥락과 배경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서양인들은 중심에 있는 객체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 실제로 뇌의 시각 처리 영역에서 다른 활성화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언어의 차이도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어처럼 성조가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음조 처리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더 발달해 있습니다. 수학적 사고에서도 문화적 차이가 나타납니다. 주산을 배운 사람들은 계산을 할 때 시각과 공간을 처리하는 영역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언어 처리 영역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같은 수학 문제라도 문화적 배경에 따라 뇌에서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글먼은 도덕적 판단이 단순히 이성적 추론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감정과 직관이 크게 작용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트롤리 딜레마가 대표적인 실험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 기차가 5명을 치기 직전 당신이 스위치를 눌러 기차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1명만 희생되고 5명은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다리 위에서 뚱뚱한 사람을 밀어뜨려 기차를 멈추고 5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두 상황 모두 1명을 희생시켜 5명을 살리는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행동은 허용하지만 두 번째 행동은 거부합니다. 뇌 영상 연구에서 이 두 상황을 처리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는 상황에서는 논리적 추론을 담당하는 전전 두피질이 주로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직접 밀어뜨리는 상황에서는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와 전대상피질이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이는 도덕 판단에서 감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글먼은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앞서 언급한 리벳의 실험 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이 우리의 행동이 의식적 결정보다 앞서 무의식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뇌의 특정 부위에 전기 자극을 가하면 사람들은 특정 행동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점은 이때 그들이 자신이 그 행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글먼은 자유의지가 완전한 환상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자유의지를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특정 행동을 시작하는 자유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행동을 억제하는 자유, 즉 거부권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과 경험이 뇌를 변화시켜 미래의 무의식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글먼은 뇌과학의 발견들이 법률 시스템과 사회 정책에 미치는 중대한 함의를 논의합니다. 만약 범죄 행동이 뇌의 구조나 기능 이상에서 비롯된다면 전통적인 처벌 중심의 사법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뇌 손상과 범죄 행동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찰스 휘트먼은 텍사스 대학교에서 총기 난사를 벌인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뇌를 해부해달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실제로 그의 뇌에서 편도체를 압박하는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편도체는 공격성과 충동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역입니다. 전전두피질 손상도 범죄 행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영역이 손상되면 충동 조절, 계획 수립, 도덕적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범죄자를 단순히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는 대신 뇌 기능 이상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글먼은 뇌과학적 설명이 모든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대신 사회가 처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범죄 예방과 치료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글먼은 우리 안에 통합된 하나의 자아가 있다는 생각이 착각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다양한 목적과 동기를 가진 여러 시스템들이 경쟁하고 협력하며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마치 뇌 안에 여러 정당이 있는 의회가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려는 시스템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시스템이 내적 갈등을 벌입니다. 미래에 더 큰 이익을 추구하는 시스템과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시스템 사이의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내적 갈등은 바로 이러한 신경 정치학의 산물입니다. 이글먼은 뇌과학이 감정과 이성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한다고 설명합니다. 감정은 단순히 이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진화 과정에서 감정은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감정적 반응들이 때로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글먼은 이성의 역할을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으로 재정의합니다. 명상이나 인지행동 치료 같은 방법을 통해 우리는 자동적인 감정 반응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뇌과학의 발견들은 교육 방법론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뇌의 가소성을 이해하면 더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반복과 연습, 감정과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모든 뇌는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현대 기술은 우리의 뇌와 인지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은 우리의 주의력, 기억력, 사회적 상호작용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정보 처리 방식을 바꾸었고 멀티태스킹의 증가는 깊이 있는 사고 능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사회적 뇌 시스템에 새로운 종류의 자극을 제공하며 때로는 중독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글먼은 무의식의 존재와 영향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무의식적 편향과 자동적 반응을 의식화함으로써 우리는 그것들을 더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의 발견들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개선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윤리학을 요구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무의식적 패턴을 개선하려 노력할 책임이 있고
사회는 개인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글문은 뇌과학의 발전이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계속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하며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현실적이고 유연한 인간관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의식은 어떻게 나를 설계하는가는 뇌과학 시대의 새로운 인간관을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저작입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